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스마트팜 미래 농업의 퍼즐을 맞추다 이 책 발췌 내용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다 또 농촌 고령화다 말 많은데요. 왜 이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그 핵심이랑 가능성 딱 5분 안에 압축해서 전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40도가 넘는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막 싱싱한 토마토가 자란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스마트팜 기술 덕분이라니 좀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 자동화 농장? 뭐 그 이상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농사 편하게 짓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미래 식량 안보 문제,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 스마트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왜 스마트팜이 꼭 필요할까 이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예측이 안 되는 날씨 변화가 농사에는 진짜 큰 위험 요소잖아요. 그리고 농촌 현장은 보면 점점 어르신들만 남게 되고요. 그렇죠. 인력 문제가 심각하죠. 스마트팜은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좀 넘으려고 나온 일종의 기술 플랫폼인 셈이네요. 센서랑 데이터로 온도, 습도, 빛 같은 걸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니까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 시작이 의외로 농사짓기 좀 불리했던 네덜란드였다는 점이에요. 1950년대에 유리온실 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경재배, 또 컴퓨터 제어 시스템까지 계속 기술로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군요. 네. 요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어요. 햇빛을 쓰는 온실형 스마트팜하고 이제 LED 같은 인공광을 쓰는 수직농장. 미국 에어로팜스 같은 경우는 아예 폐공장을 활용해서 수직농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도시 안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 기술은 작물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개념 같아요. 자료에 플랜트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딱 그런 의미죠. 그냥 막 환경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식물 온도나 광량, 습도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식물 상태를 딱 파악하고 얘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채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물 주는 방식만 봐도 그래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딱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이 받은 햇빛의 총량, 그러니까 누적 광량, 이걸 기준으로 필요량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햇빛 많이 받았으면 물도 더 주고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광합성을 많이 했으니까 물도 더 필요하다. 이런 식물의 신호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통인 거죠. 온도 조절 방식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일정한 온도를 쭉 유지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 같은 경우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일부러 한 6도에서 8도, 예를 들면 낮 24도, 밤 18도 이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식물의 생체 리듬을 활용하는 건데요. 밤 온도를 좀 낮춰서 낮 동안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가 괜히 호흡으로 소모되지 않고 이제 열매를 키우는데 딱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토마토 품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환경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식물의 생리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죠. 과학적인 배려랄까요? 와, 진짜 정교하네요. 그럼 그 보광등, 인공조명 하나를 켜고 끄는데도 그냥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외부 광량은 어떤지, 오늘 하루 목표 광량은 채웠는지, 온도 조건은 맞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한다고요? 네, 여러 조건을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 데드밴드 설정에서 작은 변화에는 일부러 반응 안 하게 하고 또 디비에이션 썸으로 부족분이 쌓여야만 작동시키고 딜레이 타임으로 갑작스런 변화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반응하고 이런 제어 로직들. 이야, 이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작물 스트레스도 줄이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하고 네덜란드는 기후, 특히 그 일조량 패턴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는 여름에 빛이 워낙 좋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재배하는데 한국은 여름엔 장마가 있고 오히려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더 나은 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배 시기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돼요. 기술의 현지화,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래에는 AI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자료에 네덜란드 프리바사의
플랜터넘이라는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AI가 작물의 24시간 생체 리듬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광합송이나 에너지 분배 같은 걸 알아서 최적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뭐랄까 농업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도 전문가 수준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 농업의 민주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문제도 있고요. 또 농가들이 이 비싼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게 만들 건가 하는 문제도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죠. 기술 자체보다도 활용이 문제군요. 네, 결국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각 현장에 어떻게 잘 맞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느냐, 이게 스마트팜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팜은 단순히 농업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기후나 환경 제약을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과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어요. 이 기술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먹거리 시스템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쩌면요, 우리 동네에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 내일 당장 신선한 채소를 길러내는 첨단 농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샐러드가 바로 옆 건물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페어를 이용해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바꿀 농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식탁과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